미디어 제작자의 기본 소양이라고 해서 좀 거창한 얘기 혹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따분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영상 제작을 하고 있지만 알아야 될 것도 많고 아직도 공부해야 될 것도 많은데 일반인들 대상으로 교육을 하다 보면 많은 것들을 놓치시더라고요. 특히 내가 제작자라는 마인드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강조하고 싶고 꼭 알려드린 게 있어서 몇 가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미디어 제작자의 기본 소양. 자, 여러분들은 미디어 활동을 하시나요? 아마도 소비 활동 은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회에서는 미디어를 생산하는 사람, 미디어 생산자, 제작자라고 있고요. 반대쪽에는 이걸 소비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미디어 소비자 혹은 좀 더 다른 말로 미디어 수용자라고 있습니다. 그냥 시청자라고 말해도 되고 독자라고 말해도 되지만 요즘에는 미디어라는 게 중요하게 생각되다 보니까 미디어 뭐라고 붙이는 게 일반적이라 뭐 독자, 시청자, 관객보다는 미디어 소비자, 미디어 수용자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미디어 생활 한다 그러면 대부분은 미디어 수용자죠. 시청자로서 영상을 보고 유튜브 시청자로서 영상을 보고 뭐 블로그 같은 데 글을 읽는 독자고 소설책이나 잡지, 신문을 읽는 독자이기도 하죠. 그래서 미디어를 소비하는 거는 누구나 다 하고 있어요. 안 하는 사람은 산골에서 그냥 자연만 바라보는 사람 정도 있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뭔가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든 소비하고 있어요. 반대로 제작자는 많진 않아요. 옛날보다는 엄청나게 많이 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당신이 미디어 제작자입니까? 라고 하면은 그렇다고 대답할 사람들 많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작자 안에서도 요즘에는 좀 용어가 나뉘죠. 옛날에는 미디어 크리에이터라는 거 있었고요. 뭐 1인 제작자라는 것도 있었고 그 이전으로 가면 VJ라는 것도 있었죠. 그리고 요즘에 더 많이 쓰는 건 인플루언서라고 있죠. 이런 식으로 뭔가를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인플루언서, 크리에이터, 옛날 말로는 제작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제작자라면 어떤 기본 소양을 갖고 있어야 되는가? 저도 계속해서 고민하는 문제고 노력하는 문제이긴 하지만 교육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그냥 제가 좀 몇 가지 떠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작을 하신다면 분야가 다양할 거예요. 저야 영상 제작을 하고 있지만 팟캐스트, 라디오도 있고요. 신문, 잡지 같은 인쇄 매체도 있고요. 또 기존의 SNS 같은 데서 이런 분야를 가리지 않고 글, 사진, 동영상을 막 올리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앱이나 서비스들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것도 미디어 제작자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더 전통적으로는 영화를 만들어서 극장에 걸든 어디 방송을 할 수 있게 영상을 만든 사람들도 있을 텐데 분야는 다르더라도 공통적으로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미디어, 쉬운 말로 매체에 담아서 전달하는 사람이 미디어 제작자죠. 옛날에는 방송국에 있는 PD나 제작하는 사람들, 영화과 나와서 영화 만드는 사람들, 뭐 그런 전문가들만 미디어 제작자였다면 이제는 누구나 제작을 할 수 있어요. 특히 스마트폰 시대가 되면서부터 누구나 만들 수 있게 됐어요. 사진 누구나 찍죠. 동영상 누구나 찍을 수는 있어요. 편집은 못하더라도 찍어서 업로드는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쇼폼 촬영법 같은 거 몰라도 그냥 스마트폰에 있는 그 틱톡이나 유튜브 앱에서 녹화 버튼만 누르면 몇 번만 클릭하면 바로 업로드까지 되고 전 세계 수만 명한테 가서 닿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미디어 제작 활동을 하고 있지만 자기가 미디어 제작자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은근히 많지 않아요. 또 미디어 제작자? 그거 누구나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쉽게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한 번씩 정리해 보고요. 제가 이거를 실천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고 제가 교육대 초보 제작자들에게 어떤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지를 오늘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기록하는 습관입니다. 기록은 모든 활동의 기본이에요. 창작자가 아니고 제작자가 아니라도 일상에서 업무를 할 때도 기록을 해야 돼요. 가계부를 쓰고 일기를 쓰고 하다못해 달력에 내가 내일 뭐 할지, 다음 주에 뭐 할지 적어 놓지 않으면 까먹고 실수하는 일들이 생기죠. 기록이 기본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업무를 본다? 일정도 적고요. 누군가 회의할 때 말한 거를 적지 않으면 다음에 놓치고 딴소리를 할 수 있고 중요한 걸 놓쳐서 업무상 큰 사고를 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제작자라면, 창작자라면 모든 건 꼼꼼히 적어야 되겠죠. 내가 무슨 생각이 번뜩 떠올랐다? 그거를 어떻게 긴 이야기로 만들까? 혹은 어떤 매체로 만들까? 혹은 누구와 만들까? 이런 걸 적어놓지 않으면 자고 일어나면 까먹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꿈꾼 다음에 대부분 그거 잊으시잖아요. 저는 꿈꾼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기 전에도 중간에 꿈꾸다가도 이렇게 휴대폰 켜가지고 메모장 여는 습관이 있거든요. 그걸로 뭘 하냐라고 물으면 특별히 할 말은 없지만 습관은 들여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창작 활동을 하신다, 미디어 제작자 활동을 하신다 그러면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기록하는 습관이라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일단은 일기 같은 거 쓰셔도 좋고요. 요즘엔 일기는 안 써더라도 SNS에 올리시잖아요. 근데 일기랑 SNS는 다른 건, 일기는 나만 보는 거지만 SNS는 비공개가 아닌 이상 누구한테 나 좀 봐주세요라고 관심의 표현이니까 두 개가 같다고는 못하겠지만, 어쨌든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꾸준히 적는 것 자체는 기록이니까 넓은 의미에서 기록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록을 직접 하지 않더라도, 가령 나는 뭔가 새로운 생각이 떠오르진 않아. 근데 뉴스를 보든가 누군가 SNS 보다가 저거 되게 신기하다. 저거는 내 관심사네. 앞으로 내가 무슨 일 할 때 저걸 써먹을 수 있겠다 하는 분들은 스크랩을 하죠. 옛날이었으면 신문 잡지 같은 거 가위로 오려가지고 뭐 앨범 같은데 공책 같은데 붙여놓는 게 스크랩이었다면, 저는 그냥 스마트폰 쓸 때는 캡처 버튼 눌러서 저장하고요. 컴퓨터로 할 때도 요 영역 선택해서 중요한 지정 저장하든가 오른쪽 버튼으로 사진 저장합니다. 그렇게 저장한 거를 정리 안 하면 의미가 없지만, 정리를 잘 해놓고 분야별로 나누든가 시간별로 나누면 나중에 언젠간 써먹을 수 있고요. 특히 제목이나 태그를 잘 달아놓으면 검색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이야기를 안에서 밖으로 꺼내든 바깥쪽에 있는 걸 내가 나중에 활용하기 위해서 잠시 옆에 쌓아놓든 그걸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창작자에게는 필수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내 아이디어를 평소에 정리해 놓지 않고 문득문득 본능에만 움직이면 긴 활동을 못할 것 같고요. 또 예전에 생각한 것과 지금 생각한 게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초심이라든가 처음 아이디어를 잊으면 이야기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록 과정, 그러니까 그 과정을 기록하는 것도 하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으니까 평소에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꼭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영상으로만 폭을 좁혀볼게요. 제가 예전에 시나리오를 쓸 때 이제 아는 형한테 얘기를 하다가 그럼 그거 누구 보여준 적 있어? 그래서 아니요 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시나리오를 완벽하게 쓰기 전에는 부끄러워서 못 보여주겠더라고요. 20대 초반이었거든요. 시나리오를 쓰는데 남들한테도 안 보여줘. 그리고 혼자서 완벽할 때까지 다듬을 거야.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형이 그러더라고요. 평생 그러다가 끝난다고. 남한테 보여주면서 그거를 남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고 수정하고 그 다음에 점차 완성시키면서 뭔가 영화를 만들든가 발표하는 거지, 완성될 때까지 기다리면 아무것도 못하다 끝날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용기가 없는 것을 완벽함이라고, 완벽주의라고 생각해서 공개하지 않고 남한테 공유하지 않는 나쁜 습관이 있다고 저보다 한 5살 많은 형이 말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때 깨닫고 그다음부터는 뭔가 시나리오나 쓰면 완성되지 않더라도 친구들 괴롭히면서 보여줬어요. 야, 어때? 괜찮아? 그러면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별로라고 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면 그 반응을 반영해서 새로 글을 고쳐 썼거든요. 마찬가지로 동영상을 찍는다 그러면 요즘에 유튜브에 브이로그라고 해서 자기 일상을 공유하는 영상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오죠. 또 브이로그라고 해도 분야가 엄청나게 많아요. 운동하는 사람, 공부하는 사람, 뭐 카페에서 알바하는 사람, 여행하는 사람,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 일상을 기록하기만 하면 브이로그니까 브이로그라는 장르 안에 하위 장르가 수백 수천 개가 있죠. 그럼 그걸 찍으려면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될까요? 일단 당연히 찍으려는 주제, 소재는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브이로그는 어떻게 보면 솔직하게 내 일상을 공개한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남한테 뭘 봐주세요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어쩔 수 없이 의식하게 돼 있어요. 내 부족하고 보기 싫은 것까지 보여줄 생각은 없잖아요. 그러면 보기 좋은 거, 솔직하다고 다 보여주는 뭐 생얼굴, 맨 얼굴을 보여주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최소한의 뭔가를 가리고 보여주기도 하고요. 아니면 사생활 때문에 뭔가를 가리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브이로그 같이 자기 일상을 공개하는 것조차도 연습과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몇 가지 정리해 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자연스러움을 연기하는 거예요. 마치 남이 찍어준 것처럼 혹은 제3자가 저쪽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처럼 찍는 것도 습관이 필요하고 그걸 기술적으로 공부해야 되죠. 제가 가끔 보는 게 여행 영상이나 등산 영상인데 거기 보면은 땅에다가 휴대폰이나 카메라 놓고 걸어가면서 자기가 걸어가는 모습 혹은 저쪽에서부터 다가오는 모습을 찍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찍었을까요? 혼자 갔다면? 그거는 카메라를 여기다 세워놓고 열심히 걸어갔다 오는 거죠. 2번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근데 그때 마치 시크하게 남이 찍어준 것처럼 무표정하고 저쪽 먼 곳을 바라보는 식으로 연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연기자가 아니지만 그런 남이 찍어준 것 같은 샷을 얻어내려면 연기를 하는 거죠. 자연스러움을 연기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남이 카메라 갖다 대면 얼굴 어색해지잖아요. 셀카 찍어도 어색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쪽에 놓고 남이 아니라 내가 찍지만 남이 찍어준 것처럼 하려면 자연스럽지 않은 사람들이 어색해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뻔뻔할 정도로 자연스러움을 연기해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 기록할 때, 셀프 기록할 때 필요한 능력이고요. 두 번째는 카메라 세팅하는 방법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땅에다 카메라를 놔요. 그러면 이 카메라가 어떤 앵글로 어떤 높이로 피사체를 찍겠다는 감이 있어야 되겠죠. 여기다가 내가 식당 가서 밥을 먹는데 이쪽에 놨어. 카메라를 놓고 열심히 먹고 나중에 찍은 영상을 봤더니 소스 통이나 그릇이 영상 절반을 가리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카메라 앵글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다음에는 옮겨야 되겠죠. 혹은 나는 맨날 카메라 놓고 찍었더니 턱살이 후덕하게 나와. 그럼 카메라 높이를 올려야 되잖아요. 또 카메라 안에서 사람이나 물체가 움직이면 막 떨려. 혹은 너무 끊기는 느낌이 나. 그러면 카메라 설정도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카메라 세팅이라고 적었지만 기본적으로는 카메라로 할 수 있는 수많은 요소들, 카메라의 기능일 수도 있고 촬영 이론일 수도 있죠. 이런 것들을 공부해야 기록할 때 놓치지 않고 실수하지 않죠. 가령 여러분들이 밤에 어두울 때 플래시 같은 조명 없이 사진을 찍으면 까맣게 나오잖아요. 근데 나는 꼼꼼하게 기록하는 게 목표인데 저 어두운 영역 안에서도 밝게 빛나는 저 불빛 하나를 잘 찍고 싶어. 그럼 거기에 맞는 노출 조절을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록하는 습관을 가지라고 말씀드리지만 그거를 구현하려는 기술도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삶을 공유하는 정도인데요. 여러분들이 나는 남의 얘기만 할 거야 라고 하고 창작해서 소설 쓰고 시나리오만 쓰는 분도 계실지 몰라요. 하지만 내 정보가 남한테 가서 전달할 때 어떤 느낌일지를 알려면 SNS도 한번 해보고 혹은 자기 사생활이 유출돼서 고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어봐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 정도 정보가 갔을 때 사람들이 이런 감정을 갖는구나, 이런 태도를 갖는구나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브이로그를 찍는다 그러면 자기 삶을 공유할 때도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는지 선을 정할 줄 알아야 되고요. 카메라 앵글로 이렇게 바꿔서 이만큼만 표현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내 일상이 있으면 이 부분만 공개하겠다. 아니면 이 부분 중에서 요 시간대만 공개하겠다. 이런 거를 어느 정도 공개할지를 선을 그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만의 삶이 아니라 찍다 보면 주변 사람이 나올 수도 있어요. 가족이 나올 수도 있고 동물이 나올 수도 있고 내 직장이 나올 수도 있고 학생이라면 내 학교나 교복 이런 식의 정보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게 나중에 사생활 침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든 이야기에 꼭 필요한지 아닌지에 따라서 다른 사람이 노출되는 거를 절제하던가 조절할 수 있어야 돼요. 가령 내 브이로그를 내가 신나게 찍는다고 해서 내 친구들이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내가 요즘에 핫플인 어떤 지역을 갔어요. 연남동을 가든 강남에 갔는데 주변에 걸어가면서 영상 찍는데 주변 사람들이 얼굴이 나올 수 있잖아요. 해도 될까 안 될까? 거기에 대해서 공부하려면 저작권이나 초상권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이런 식의 노력을 해야 기록을 잘 할 수 있는 거죠. 그냥 기록은 무작정 드립다 찍는다고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걸 수도 있는데요. 관심입니다. 관심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나만의 시선과 관점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록을 꼼꼼히 할 수 있어요. 근데 너무 꼼꼼히 하니까 우리 동네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기록하겠어. 그럴 수 있죠. 옆집 주민이, 이웃이 몇 시 몇 분에 나왔는지 일일이 일지를 적을 수도 있고요. 스토커처럼. 그 다음에 사진으로 차가 들락날락 하는 거 다 찍을 수도 있고요. 동네에 있는 CCTV 영상을 다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많이 모은다고 그 안에서 어떤 이야기를 찾아낼 수 있느냐? 웬만해서는 못 찾죠. 데이터가 너무 많으면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나만의 시선, 관점, 특정한 관심을 갖고 영상이나 뭔가를 만든다면 거기에 맞는 데이터만 모으면 되기 때문에 훨씬 일이 수월해지겠죠. 특정한 나만의 관심사가 있으면 그거 위주로 폭을 좁히다 보면 오히려 성공적으로 자료, 데이터를 모을 수 있거든요. 근데 데이터를 너무 많이 모은다고 이것저것 버리지 않고 다 모으면 공간도 넘쳐나고 그 안에서 하나의 뚜렷한 이야기 줄기를 찾기도 힘드니까 기록을 잘한다 그러면 나만의 관심사를 먼저 선정하고 그거에 맞는 자료들을 모으는 게 필요하겠죠.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백업을 잘 하셔야 돼요. 좀 더 앞으로 간다면 데이터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데이터 관리하시나요? 스마트폰으로 사진은 많이 찍는데 그 사진을 활용을 하든 안 하든 일단 스마트폰에 담겨 있잖아요. 근데 이 사진을 보관을 잘 안 해놓지 않으면 사라지겠죠. 스마트폰 잃어버리면 다 사라지잖아요. 간혹 구글 포토라든가 이런 걸로 자동 클라우드 업로드 되는 그런 기능을 설정해 놓은 분들은 폰을 잃어버려도 새 폰 사면은 옛날 거에 접속을 할 수가 있지만 대부분 제한된 요금제를 쓰시는 분들은 원본으로 업로드가 안 돼요. 압축되든가 일부만 업로드 되기 때문에 나중에 그걸 내려받으면 화질이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 길이가 짧아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작자라는 마인드를 갖고 있다면 별도의 저장을 하셔야 돼요. 옛날에 캠코더나 디카를 쓸 때는 메모리 카드에 저장을 하니까 이걸로 직접 꽂아서 편집하면 안 되거든요. 뻥 난다고 하잖아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컴퓨터 하드에 복사하든가 외장 하드에 꽂아서 거기다가 자료를 놓고 그걸로 편집을 해요. 근데 그것도 엄밀히 말하면 백업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컴퓨터가 고장나면 데이터가 사라지니까요. 메모리 카드는 다른 거 찍기 위해서 지우잖아요. 그러면 데이터 복사를 하나만 해놓으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보통은 제작자들은 2개 이상의 복제본을 만들어 놓고 그것도 다른 공간에 저장을 해요. 같은 공간에 놓으면 백업이 아니죠. 사고 나면 다 사라질 수 있잖아요. 근데 요즘 스마트폰 시대가 되면서부터 사람들이 복사, 백업을 안 해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찍고 편집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여기 있는 파일을 복사를 별도로 안 해놓으니까 스마트폰 잃어버리면 작업을 더 이상 할 수 없죠. 또 영상을 다 만들어서 유튜브 같은 데 업로드를 했어요. 그 파일을 뭐 결과물 하나 놓고 나머지 원본은 다 지울 수 있죠. 근데 나중에 수정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원본을 지웠어요. 그러면 그다음부터 할 수 있는 수정이라고는 결과물 위에다가 덧칠을 하든가 결과물을 자르는 정도밖에 할 수 없어요. 그제서야 원본 찾아보지만 이미 다 지웠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작자라고 생각한다면, 특히 중요한 작품이라고 생각한다면 백업을 잘 해놓고 그 백업본은 어디 저쪽 먼 곳에 구석에 잘 처박아 둬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원본 편집하고 이걸 다 지우더라도 그때 그거 자료 어디 있을까 찾았을 때 저기서 먼지 쌓인 외장 하드를 꺼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 안에다가 한 자료를 다 모아놓는 거 절대 위험하고요. 그러시면 안 돼요. 나중에 수정할 수도 있고요. 나중에 원본으로 달라고 하는 뭐 방송국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 원본이 없으면 최종 결과물은 어쨌든 원본보다는 화질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화질 문제 같은 것도 따지자면 백업은 잘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관리는 가장 기본이 폴더 구분과 파일명 구분입니다. 요즘 스마트폰으로 영상 찍으면 자동으로 파일명이 생기잖아요. 아이폰의 경우는 img 0016, 0017.mov, 사진명도 JPG도 있고 HEIF인가? 뭐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확장자가 있어요. PNG도 있고 많은데 앞에 있는 파일명은 그렇게 무작위로 생성되는 거, 일련 번호가 있다 하더라도 순서만 있는 거지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럼 내가 편집할 때 일일이 열어보지 않으면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백업을 할 때 자료를 컴퓨터나 외장하드로 옮길 때 파일명을 붙여주세요. 일일이 붙이면 좋아요. 가령 저는 영화 찍을 때는 그렇게 적어요. 씬 몇 컷, 몇 테이크, 그리고 거기에 그게 클로즈업인지 롱숏인지 다 적어놔요. 그러면 나중에 분류하고 편집할 때 필요한 것만 골라서 가져다 쓸 수 있거든요. 이거 아는 사람들은 그냥 전체를 타임라인에 떨어뜨리고 편집을 하니까 일일이 봐야 되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리고 파일명이 귀찮은 분들은 최소한 폴더 구분을 해주세요. 내가 어디 여행지를 가잖아요. 뭐 인천에 갔다 그러면 월미도가 있고 문학산이 있고 차이나타운이 있다 그러면 적어도 그 지역마다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가 파일을 몰아 넣어주면 나중에 영상 만들 때 공간별로 만들 때 이 폴더 안에 있는 것만 모아서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폴더 구분 없이 그냥 한 폴더에 파일 이름도 붙여놓지 않았다면 그 일일이 열어보고 편집하려면 순서도 바꿔야 되고 하는데 폴더별로 정리를 한다면 그냥 폴더별로만 떨어뜨려도 그 안에서는 체계가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록을 할 때는 파일명 관리, 폴더 관리와 백업은 무조건 필수적으로 생각해 주세요.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관심과 관계가 있는 건데요. 평범한 기록에서 의미를 찾아내는 훈련을 하시면 좋아요. 제가 그냥 멍 때리고 있을 때 제가 좋아하는 관광지, 최근에는 일본 삿포로에 있는 CCTV를 보거든요. 한번 제가 유튜브 영상을 캡처한 걸 보여드릴게요. 이게 어느 일본의 지역의 CCTV 영상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이 남자가 우산으로 눈 위에 뭔가를 그리고 있어요. 제가 막 확대를 해도 보진 못했어요. 알아볼 수는 없었는데 이쪽에서부터
뭔가 빈 자리마다 여기 쓰고 가고요. 지금도 여기 썼죠? 좀 더 지나가면 여기도 써요. 그걸 보고 나서부터 이걸로 뭔가 작품 하나 만들 수 있겠다 생각해서 이 채널을 띄워놓고 늘 음악 들으면서 이 채널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가 생기더라고요. 며칠 뒤에는 또 재밌는 걸 봤어요. 자, 여기 두 남녀가 있죠? 눈도 많이 오고 새벽 2시예요. 그냥 무단횡단 해도 되는, 누가 뭐라고 안 할 만한 좁은 도로예요. 근데 지금 이 남자는 이쪽으로, 이 여자는 이쪽으로 걸어가려고 하고 있고요. 여기 보면은 횡단보도가 깜빡거리면서 이제 신호가 바뀝니다. 이게 꺼지고 이쪽 직진 신호가 되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바뀌었습니다. 이제서야 두 남녀는 걸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한 지역의 CCTV만 봤는데도 여기서 뭔가 이야기를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반가워서 이 채널을 계속 보면서 재밌는 게 있으면 캡처해서 목소리 같은 걸 깔아서 한번 이야기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이것처럼 그냥 누구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흔한 이야기인데 평범한 기록일 수 있죠. 근데 거기서 의미를 찾아내는 훈련을 하면은 나중에 내 작품 만들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나만의 시선, 나만의 관점을 계속 개발시키는 방법이죠. 그래서 저는 저 CCTV 영상만으로 뭔가 작품을 만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훈련을 일상에서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남들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훈련은 아까 말했다시피 나를 공개하지 않으면서 남한테 카메라 앞에서 긴장하지 말고 말해달라고 할 수 없잖아요. 일단은 그런 간극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직접 등장하는 연습을 해야 되고요. 당연히 유튜버라든가 1인 제작자라면 내가 앞에 등장하는 일이 많으니까 뻔뻔하게 자신을 드러내는 훈련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 내가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든 남을 다루든 카메라 앞에 섰을 때 혹은 글감이 됐을 때 어떤 기분일지를 느껴볼 수 있으니까 남이 어떤 입장일까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역지사지를 훈련하려면 남한테 자신을 드러내는 훈련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뭐 꼭 그럴 필요는 없기도 한 게 요즘에 내 얼굴 안 나오고 출연한 사람 많잖아요. 내 목소리 드러내기 싫어서 인공지능 성우를 쓰든가 자막만 넣는 영상도 많잖아요. 꼭 드러낼 필요는 없지만 어차피 영상을 만들어서 올린다는 게 이미 나를 표현하는 거잖아요. 어떤 형식으로든 어떤 단계로든 나를 공개는 하니까 남들한테 나를 계속 노출시키고 남들의 반응을 보면서 다음 거를 피드백 받아서 다시 만드는 훈련은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록의 중요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창작하고 싶은 마음,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제작자가 되겠죠. 제작자가 아니라도 일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남이 다 정해놓은 이야기에 스텝으로서만 참여하면 보람은 좀 적을 것 같아요. 물론 그 안에서도 만족한 사람도 있고요. 영화 같은 경우는 수많은 스텝들이 있는데 나는 소품만 만들었어. 나는 의상만 만들었어. 난 메이크업만 했어 라고 하더라도 그 영화가 개봉하면 내 영화다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이야기꾼, 적어도 기획은 내가 해야 저는 제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이야기를 쓰든 아니면 뭐 사진을 찍든 그런 거를 한다면 내가 뭔가를 표현하고 싶은 욕망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나는 사람들의 이런 모습이 안타까워. 이런 이야기를 세상에 하고 싶어. 라는 걸 수도 있고요. 나는 영화를 만들고 싶어. 나는 팟캐스트를 만들고 싶어. 나는 글을 쓰고 싶어. 라는 생각하는 것들이 모여야 뭔가 글감이 되잖아요. 소재가 되잖아요. 이런 거 없이 뭐 하나 만들어 볼까? 없네? 요즘에 뭐가 뜨니까 뭐 만들어 봐야지. 그렇게 만드는 제작자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제작자는 추천하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고 싶은 욕망이 있다면 그 욕망을 잘 개발하고 추스리고 정말 정제한 다음에 영상이든 뭐든 만드시면 좋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누구나 제작자까지는 아니라도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 어디 처음 간 곳에서야 낯설어서 말을 못하지만 친한 친구들하고는 수다를 엄청 긴 시간 동안 떨 수 있잖아요. 그거는 모든 사람이 자기랑 통하는 사람과는 이야기할 준비가 돼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정말 저는 신기한 게 요즘에 부동산이라든가 뭐 재테크, 라이브 커머스를 보면은 아마 10년 전에 스마트폰이 도입되기 전 시대만 하더라도 내가 카메라 앞에 등장해서 말을 하는 그런 생활을 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요. 한 명도 그런 생각을 안 했을 텐데 전문가들만 하고 연예인들만 하는 게 방송 출연이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카메라 앞에 등장해서 말을 너무 자연스럽게 잘해요. 부동산 업자들, 그런 공인중개사 하는 분들도 자기만의 유튜브 채널 운영하면서 네, 이쪽 방은 이렇고요라고 되게 뻔하고 단순한 이야기지만 되게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잘하세요. 이야기를 잘하는 분들도 있고요. 뭐 중고차도 되게 열심히 설명하는 분들 계세요. 그래서 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영상 제작자가 될 필요는 없지만 꽤 많은 사람들이 그런 끼가 안에 들어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 이야기를 하든 남이 써준 이야기를 받아서 읽기만 하든 어쨌든 이야기하고 싶은 욕망은 꽤 많은 사람들, 꽤 많은 현대인들이 갖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만 있다면 어떤 분야든 이야기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부담스러우면 짧게 할 수도 있고요. 얼굴 등장이 부담스러우면 목소리만 등장할 수도 있고요. 목소리가 부끄러우면 글만 쓸 수도 있잖아요. 심지어 요즘에 AI나 VR 아바타 같은 게 많기 때문에 얼굴에 뭔가 뒤집어 쓰고 변조된 목소리로도 등장할 수 있거든요. 그런 유튜버들 많아요. 버튜버라고도 하죠. 그런 식으로 내가 할 이야기만 있다면 누구나 제작자 될 수 있는데요. 반대로 이런 마음이 없다면 그분들은 제작자라고 하기엔 어렵죠. 그냥 일부 스텝이든가 그냥 따라하는 사람일 뿐이죠. 그 다음에 미디어 수용자와의 소통인데요. 특히 유튜버 같은 이런 SNS에 올리는 동영상 제작자들은 제일 중요한 미덕 같습니다. 저는 이게 아주 떨어지는 사람입니다. 왜냐면 저도 유튜브에 영상 올리면 댓글들에 잘 봤어요 정도는 올리면 제가 고맙습니다 하고 댓글을 달아요. 근데 이거 질문을 해요. 이 영상과 관계없는 질문을 올리든가 직접 알아봐도 되고 심지어 영상 안에 내가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 질문을 할 때도 있어요. 정말 잘하는 유튜버들은 친절하게 설명을 다 해요. 물론 직접 할 수도 있고 스텝이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분들과 소통을 계속하면서 아, 이 사람은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구나. 심지어 내가 뭔가를 떠들잖아요. 댓글란에다 뭔가를 막 건의하든가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다음 영상 안에 내 이야기가 들어가서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소재가 돼요. 그러면 나는 우와, 내 이야기가 됐네? 이 이야기는 저 유튜버만이 아니라 함께 만드는 영상이네? 우와, 나 뿌듯하다. 더 충성스럽게 구독해줘야지 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옛날에는 소통이란 게 없어요. 그냥 만들면 끝이었어요. 물론 방송국 같은 경우는 시청률이란 게 있기 때문에 한번 방송한 다음에 원래 정해진 시나리오가 있는데도 일주일 동안 수정을 해서 시청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긴 했어요. 하지만 극장이나 책 같은 경우는 극장 영화는 한번 만들면 수정 못 하잖아요. 책도 한번 내면은 엄청 잘 팔려서 개정판 몇 세 만들기 전까지는 수정을 못 하잖아요. 옛날에는 소통을 할 일이 없었다면 요즘의 콘텐츠 제작자들은 소통을 안 하면 망하죠. 미디어 수용자와 소통을 열심히 하고 보는 사람들, 시청자들의 의견을 반영까지 해서 다음 영상이 피드백 된다면 그 제작자는 성실한 제작자를 넘어서 아주 소통을 잘하는 제작자라 오래 갈 수 있겠죠. 그리고 동료와의 소통 능력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이거는 영화 스태프들의 경우 제일 중요할 수 있는데요. 감독이나 그런 사람들이 자 저기를 찍어주세요라고 했는데 저기가 아니라 엉뚱한 곳을 찍을 수 있고요. 자 배우님 이번에 뭐 연기합니다라고 해서 뭐 물을 마시는데 정작 카메라 찍는 사람은 물자는 안 나오고 눈만 찍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소통이 되려면 스토리보드 같은 걸 미리 만들어서 공유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카메라 옆에 화면 가서 그게 아니라 좀 넓게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라는 식의 소통할 수도 있잖아요. 혼자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 일한다면 소통 능력을 키워야 되는데 이거는 경험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교육도 보통 혼자 하고요. 제작도 대부분의 영상들이 예산이 많지 않은 건 혼자 찍거든요. 예산이 좀 많아서 제가 스텝, 촬영 감독이나 배우나 출연자들을 섭외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미리 충분히 설명을 하죠. 아니면 원고나 구성한 기획안을 보여주기도 하죠. 이런 식의 소통하는 절차, 방식, 기술들을 경험으로 쌓지 않으면 현장 나가서 난리 날 수 있어요. 저도 옛날에 그랬던 게 남한테 싫은 소리를 잘 못해요. 그냥 혼자서 해결하고 말아요. 그러니까 제가 쓴 시나리오가 있고 제가 만든 영화가 있는데 뭐 추운 날에 찍느라고 배우들이나 스태프들이 춥대요. 그러면 원래 100%를 얻어내야 되는데 소통을 잘 못하니까 그래 여기까지만 하고 끝내자 해서 70% 80%만 찍고 가요. 그리고 집에 와서 편집하려고 보면 뭔가 아쉽죠. 그래서 이거는 제작자로서의 욕심이기도 하지만 소통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작자 마인드가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 내가 의도한 거는 꼭 얻어내야 됩니다. 그게 이따가 999번에서 이야기할 내용이기도 해요. 그 다음 필요한 기술 습득력. 말은 어렵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내가 이걸 얻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이 있잖아요. 가령 내가 해 뜨는 1월 1일에 어느 바다 위로 해가 올라가는 걸 찍고 싶어요. 근데 그거를 카메라로 일반 모드로 놓고 찍으면 1분, 5분, 10분 찍어도 움직임이 되게 미세하게 바뀌느라고 잘 해 뜨는 게 안 느껴져요. 감동이 덜 하겠죠. 근데 타임랩스라는 기능이 있대. 길게 찍어도 그거 시간을 압축해서 5초, 10초 만에 10분을 압축해서 보여주니까 해가 빨리 뜨는 것처럼 보여 라는 걸 안다면 이번에 해 뜨는 거는 일반 영상 모드가 아니라 타임랩스로 찍으면 좋구나 라는 걸 결정할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에 필요한 기술은 최소한으로 공부하고 익힐 수 있어야 되죠. 근데 이거 너무 어려워?
물론 다른 사람한테 맡길 수도 있고요. 그때그때마다 다른 사람한테 질문해서 나 혼자 구현할 수는 있죠. 하지만 적어도 내가 필요한 걸 얻어내려면 어디 가서 찾고 어디 가서 공부해야 되고, 혹은 내가 카메라를 갖고 있다면 여기서 어떤 걸 누르면 이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아는 건 둘째고 배우려는 의욕조차 없는 분들이 꽤 보여요. 뭐 이런 관련 업계에 종사하시면서도 맨날 자기가 쓰는 기술만 쓰고요. 비싼 카메라를 갖고 있는데 맨날 자동으로만 놓고 찍고요. 스마트폰에 뭐 8K 영상 제작 기능이 있는데 풀 HD, 2K 정도로만 찍는 분들도 계세요.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거, 혹은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알고 안 쓰는 것과 모르고 안 쓰는 거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그걸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을 공부하시면 좋고요. 더 중요한 건 공부하기 전에 배워야 되겠다는 욕심, 욕구가 있고 적어도 배울 줄 아는 능력은 있어야 돼요. 그 다음 5번이 변화의 흐름을 읽는 능력입니다. 이것도 저도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저는 어쨌든 전통적인 매체인 영화를 공부하고 영화를 만들고 싶어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15초, 30초짜리 젊은이들이나 뭐 어르신들까지 다 보는 그 쇼폼 영상에 대해서 마음이 안 드는 게 너무 많아요. 특히 세로 비율을 찍는 게 저는 정말 싫거든요. 요즘 말로 극혐하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해는 하고요. 저게 어떤 장점, 단점을 갖고 있는지도 알고 있어요. 근데 나는 쇼폼 싫어, 세로 싫어 해서 맨날 가로로만 찍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올리는 플랫폼은 유튜브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럼 거기 업로드 하는데 젊은 사람들은 전혀 안 보고 10대는 볼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10대들은 대부분 쇼폼 위주로 보니까 틱톡이든 아니면 유튜브에서도 쇼츠만 보면 내 영상이 그 사람들 피드에 뜰 일이 없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으면 내가 싫어도 세로로 변환을 해야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요즘에 세로로 찍으려면 어떤 것들을 공부해야 되겠네 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런 변화에 저항을 한다면 맨날 옛날의 나, 과거의 나, 과거의 시청자들에게만 얽매여 있을 수 있고 발전이 없고 더 많은 사람들과 만날 수 없겠죠. 그래서 창작자, 제작자라고 한다면 요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생성형 인공지능 공부를 하고 알려드리고 있는 게, 옛날에는 뭐 카메라 좋은 거 하나 사고 좀 공부 좀 하면은 영상 멋있게 찍을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더 이상 영상이 멋있는 게 아니라 재밌고 강렬한 임팩트가 있어야 되고, 뭔가 뭐 앱에 있는 필터 같은 효과, 화려한 효과가 들어가지 않으면 사람들이 지루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인공지능으로 구현할 수 있는 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공지능을 공부하지 않고 전통적인 방식으로만 영상을 찍으면 심심한 영상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거기에 뭐 음악을 잘 깔고 멋있는 사람이 나와도 일단 포맷 자체가 요즘 포맷이 아닌데, 여러분들이 제작자라고 한다면 요즘에 어떤 흐름이 있는지 알아보시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그거를 내 콘텐츠에 녹여 넣을 수 있는 능력, 공부할 수 있는 능력, 의지도 갖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내 이야기를 잘 전달하고 싶다는 욕심. 이거를 마지막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수업 때마다 보여드리는 사진이 있어요. 자, 이 사진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뭐 이 사람을 잘 묘사하나요? 그러면 뭐 대부분은 문제 없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비교를 합니다, 제가. 이거랑. 자, 둘 다 인터뷰 영상을 캡처한 거예요. 모자를 쓰고 있고요. 배경이 산만해요. 그래서 눈 쪽이 어둡게 나오고 얼굴이 그늘져서 되게 안 예쁘게 나옵니다. 또 영상을 계속 보면 배경이 산만하고요. 저 이파리들. 그리고 타일 무늬들이 되게 거칠게 가로지르기 때문에 방해가 돼요. 특히 오른쪽 사진을 보면 보통 전통적으로 저런 구도 피하라고 하는 게, 머리나 눈 쪽에 가로지르는 선들은 영상 쪽에서 거의 금기에 가깝거든요. 배경이 좀 날아가서 뿌옇게 보이면 모르겠는데 너무 선명하게 잘 보여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일반적인 영상 제작자라면 갔을 때 요구를 해야 돼요. 저기 혹시 모자 벗어주실 수 있나요? 얼굴이 너무 어둡게 나오고 눈이 잘 안 보여요. 근데 만약에 저분이 모자를 벗기 싫다, 난 머리 안 감아서 싫다 하면은 자세를 돌리든가 조명을 쳐서 얼굴의 그늘을 줄여야 되거든요. 그게 제작자의 마인드고, 어떻게 하면 더 좋게 보일 수 있을까? 눈으로 이야기를 전달하는데 눈이 가리면 안 되니까 눈을 밝게 하자. 이런 의도가 있어야 되는데 이 영상에서는 그런 게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그냥 저기 시간 좀 잠깐 내주시고 인터뷰 잠깐만 찍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얼른 찍은 느낌이 나는 거예요. 반대로 이 사진을 보면 일단 여유도 있죠. 그리고 얼굴에 그늘져서 뭐 똑같이 어두운 거 아니야라고 하지만 이거는 일부러 조명을 쳐서 만든 영화 같은 어두움이에요. 자, 눈 밝죠? 오른쪽에 보면은 여기에 눈이 반짝거려요. 눈빛도 살아있게 이 앞에 조명도 준 겁니다. 그리고
뒤에 배경을 보시면 이분이 영화 편집자라서 영화 편집실이라는 공간 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지 배경으로도 보여주고 당연히 목소리로 이야기로도 들려주지만 그림만으로도 어느 정도 이야기에 전달을 하려고 세팅을 이렇게 한 거죠. 또 조명이 몇 개 느껴지세요? 여기 보면은 배경에 이쪽으로 하나, 둘, 얼굴인데 이쪽에서 셋, 그리고 이 앞에 눈빛이 있는 게 이쪽에도 하나 더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최소 3개에서 4개 조명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단순하게는 그냥 한 3개 조명, 4개 조명을 쓸 수 있는 스텝 혹은 뭐 비용이 많구나, 예산이 많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보다는 이렇게 조명 세팅을 하면 미리 가서 준비해야 되잖아요. 이런 영상을 찍는데 저기 5분만 시간 내주세요. 이렇게 찍진 않아요. 최소 30분, 1시간 전에 가서 세팅 다 하고, 그 다음에 제작자, 감독이나 작가 같은 사람들은 이 출연하시는 인터뷰 일을 한쪽에 모셔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좀 분위기 편안하게 만들어 놓고, 카메라 돌리기 전에도 분위기가 이미 표정이 살아있게 만들어 놓고 카메라 촬영을 하거든요. 그런 준비를 했다는 점에서 이렇게 이상한 그림과 이렇게 예쁜 그림은 단순히 그림의 차이가 아니라 대하는 마인드의 차이라고 봐요. 여러분들이 내 이야기를 잘 전달하고 싶다는 욕심을 가지려면 거기에 맞는 기술 혹은 뭐 진심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되는데 그냥 찍어서 내가 전달하면 알아먹겠지? 내가 영상으로 찍어서 녹음해서 들려주면 듣겠지? 아니에요. 요즘에는 그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해 적당한 최소한의 기준선 같은 게 매체마다 있어요. 플랫폼마다 있고요. 여러분들이 틱톡으로 영상을 공유하고 싶어요. 근데 거기에 가로로 영상 올리면 어떻게 되죠? 위아래가 까만 공간이 더 크게 들어가기 때문에 가로 영상은 되게 작게 보여요. 보이지도 않아요. 또 요즘에는 소리 없이 그냥 스마트폰만 갖고 다니면서 스크롤하면서 영상 보는 사람이 있잖아요. 거기에 자막을 안 넣는다? 그러면 소리가 없으면 거긴 대사 같은 게 안 들릴 수 있는데 그거만큼의 자막을 넣었으면 이해가 되는데 자막을 넣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 이야기가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겠다. 욕심을 갖고 있으면 거기에 필요한 기술을 접목해서 넣었는데 그냥 나는 내 이야기만 전달하면 돼. 그냥 너 듣고 싶은 사람만 들어. 나는 모든 사람한테 만족시킬 필요 없어.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한 명 보고 아무도 안 보고 그래도 뭐 만족하실 건가요? 그래서 최대한의 많은 사람들한테 일단 다가간 다음에 의도대로 전달되지 않았으면 아쉬워할 수는 있겠지만 몇 명한테 가서 닿지도 않는 방식으로 콘텐츠를 만들어 놓고 자기 만족을 한다? 그거는 너무 제작자로서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옛날에 만들었던 영상과 지금 만든 영상은 스타일이 완전히 다를 거예요. 시대가 바뀌어서도 그렇고요. 바뀐 시대만큼 다른 사람들한테 더 다가가기 위해서 제가 다른 영상들을 보면서 공부를 늘 하거든요. 그게 효과적이냐는 다른 문제고요. 계속해서 공부하고 정체되어 있지 않으려고 노력한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분야의 제작을 하시든 내 이야기를 잘 전달하고 싶다는 욕심을 갖고 이거 다음에 위에 적혀 있는 0번부터 5번까지의 능력을 하나씩 키우신다면 미디어 제작자로서 잘 활동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같이 이렇게 아무도 알아주는 게 없는 제작자가 말하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큰 권위 좀 먹힐지 그거는 의심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이건 누구나 공감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이 더 큰 무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이야기를 하고 싶으시면은 이 정도는 기본으로 익히시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이게 뭐 완성되기 전까지 영상을 만들지 말라, 제작하지 말라가 아니라 이런 거를 늘 머리에 생각하면서 제작자 활동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유튜브에서 공식적으로 말한 요소가 있어요. 시청자들을 끌기 위해서 이 정도 요소는 영상에 반영해 달라. 이것만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게 아마 지금 7년 전에 올라온 걸 겁니다. 유튜브 공식 채널에 올라온 내용이니까 앞으로 영상 만드시는 분들은 이거를 꼭 염두에 두고 콘텐츠를 제작하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공유성입니다. 이거를 공유하고 싶은가? 여러분들이 유튜브든 쇼폼이든 뭔가 보다가 아 재밌다 하하하 하고 끝나고 다음 영상으로 나가면 그 영상은 절반만 성공한 거죠. 진짜 성공한 영상은 와 마음에 들어 페이스북에 공유하고 카톡으로 공유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전파시키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러면 그 영상은 100% 성공한 겁니다. 그래서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 영상을 만들어라 라고 1번으로 말을 한 거죠. 두 번째, 말 걸기. 여기서 말 걸기는 카메라를 보고 진짜 말을 걸듯이 하라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계속해서 소통하고 너희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는 분위기를 풍기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수업을 할 때
교실에서 하는 수업은 계속 이야기를 듣잖아요. 학생들 반응도 보고 거기에 맞춰서 내용이나 난이도를 조절하기도 하고 길이를 조절하기도 하죠. 근데 다 찍어서 업로드하는 영상은 말 걸기가 힘들죠. 안녕하세요, 장주일입니다. 오늘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겠습니다 하고 준비된 내용만 쭉 말을 하죠. 그러면 시청자들의 의견이 반영될 여지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 같은 라이브라면 여러분들이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제가 그거에 반영해서 이야기를 중간에 틀 수도 있고 뭐 내용이나 어휘를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게 말 걸기죠. 그래서 보통 요즘 유튜버들은 카메라를 직접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이것만으로도 일단 말 걸기의 느낌이 들죠. 저 사람이 나를 보고 이야기하네? 좀 더 집중해서 들어줘야 되겠다. 근데 그게 아니라 방송국에서 찍는 방송 포맷, 다큐멘터리처럼 약간 사선으로 찍는다면 객관적으로 보는 느낌은 있지만 나랑 대화한다는 느낌은 안 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상을 만드실 때는 말 걸기 요소가 들어가면 좋아요. 그게 3번에 좀 더 구체화된 겁니다. 상호작용. 아까 댓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이 뭔가 만드시는데 상호작용으로 시청자나 독자들의 의견이 반영되면 그 사람들은 내가 이야기를 함께 만들어간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 뿌듯하게 생각하고 더 충성도 높은 시청자, 고객이 되는 거죠. 네, 여러분들이 이번 영상을 보셨으면 느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혹시 이해 안 되는 게 있으면 질문 남겨주셔도 됩니다. 라고 한다면 댓글란에 누가 질문을 남겨요. 이거는 저런 거 아닌가요? 라고 질문을 하면 댓글란에 대댓글을 달 수도 있지만 다음 영상을 만들 때 맨 앞이나 맨 뒤에서 지난번 영상에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라고 영상에 댓글을 띄워주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우와, 내 이야기가 영상 안에 콘텐츠가 됐네? 소재가 됐네? 더 뿌듯하겠죠. 이러면 같이 만들어간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충성도 높게 내 영상에 참여해주고 봐준다는 거죠. 다음 일관성인데요. 여러분들이 영상을 만들면 포맷, 스타일 같은 게 있고요. 이야기 소재가 있잖아요. 한 채널에서는 한 가지 주제는 아니라도 주제나 소재는 계속 바뀌더라도 포맷이나 스타일은 유지되면 좋은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안정되게 와서 보거든요. 또 하나는 한 가지 장르를 다뤘어요. 나는 여행 브이로그만 찍는 채널인데 갑자기 카메라 소개를 해? 그러면 관심 있는 일부는 보겠지만 대부분은 관심이 없어요. 왜? 나는 여행지 영상을 보고 싶어서 왔는데 왜 갑자기 카메라 자랑을 해? 너 돈 많다는 거 자랑하는 거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초반에 몇 달 혹은 영상 몇 개는 일관성을 갖고 쭉 꾸준하게 같은 포맷으로 같은 스타일로 영상을 만들라고 추천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이 사람은 일관성이 있구나. 이 정도의 전문성이 있구나 생각해서 계속 봐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영상 올렸다, 저 영상 올렸다, 엉뚱한 거를 계속 올리고 섞이면 사람들이 구독을 괜히 할 필요가 없다고 느낄 수 있는 거죠. 제 옛날 채널이 그랬어요. 여행 영상 올리고, 브이로그 올리고, 교육 영상 올리고, 제가 찍은 영상 올리니까 이 채널은 뭐 하는 거야? 이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채널을 2개 이상을 따로 분리해서 운영하는 게 좋지, 한 채널 안에서는 일관성을 지키는 게 좋다라고 유튜브는 강조한다고 합니다. 타겟팅은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갈 건데 내가 만든 콘텐츠를 누가 보면 좋냐라고 생각했을 때 모든 사람이요. 라는 것보다는 나는 뭐 10대 남성이요. 20대 여성이요. 30대에서 40대 주부요. 이렇게 폭을 좁혀놓고 영상을 만들면 그 사람들만을 위한 소재, 말투, 스타일 이런 것들을 더 폭을 좁힐 수 있는 거죠. 근데 전체 관람가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이 볼지 모르니까 무난하게만 만들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10대 애들이 좋아할 것 같은 어휘만 써서 10대만 봐도 되는 영상을 만들면 적어도 10대들은 시청자로 오랫동안 머물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타겟팅을 잘 해야 오히려 더 많은 시청자가 생긴다. 반대로 타겟팅이 불명확한 두루뭉술한 타겟팅을 한 영상은 아무도 안 볼 수도 있다. 라고 유튜브가 말을 한답니다. 지속성은 꾸준히 할 수 있는 수준을 결정하라는 거예요. 가령 나는 여행 유튜버야. 이번에 여행 한 500만 원 들여서 여행 갔다 와서 영상 2개 올렸어. 근데 조회수가 엄청 잘 나와봤자 그거에서 나온 수익은 2개 합쳐서 100만 원밖에 안 돼. 그러면 400만 원 손실이잖아요. 그러면 너무 돈이 아깝기도 하지만 이런 활동을 내가 오래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러면 차라리 100만 원, 200만 원, 400만 원 들여서 여행 가는 게 아니라 10만 원짜리 국내 여행을 다니면서 만 원, 2만 원 버는 걸 목적으로 할 수도 있는 거죠. 그게 지속성이죠. 혹은 나는 영상을 찍기 위해서 비싼 500만 원짜리 카메라를 샀어. 그게 아니라 이미 갖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돈이 안 들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꾸준히 만들 수 있는 나만의 선을 정해놓으라는 거죠. 그래야 오래 갈 수 있고요. 유튜브는 결국에 꾸준히 오래 활동하는 사람이 남는 거지 멋있는 영상 2달에 한 번 만든다고 잘 뜨진 않아요.
그다음 검색 가능성은 검색을 했을 때 잘 나올 수 있다는 말인데 그거는 검색어, 태그, 썸네일을 잘 만들라는 말도 있고요. 아니면 사람들이 검색해서 찾을 것 같은 소재를 다루라는 말이기도 해요. 그래야 내게 어쨌든 검색 결과에 뜨잖아요. 요즘에 뜨고 있는 게 뭐지? 사람들이 뭐에 관심 있지? 그러면 그거에 대한 영상을 만드는 것도 검색 가능성이죠. 그다음 접근성은 누구나 접근할 수 있게 쉽게 만들라는 건데요.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내 영상에 처음 온 사람도 있고요. 구독하고 꾸준히 봐주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교육 영상을 만든다 그랬을 때, 네, 오늘은 2강 뭡니다. 지금까지는 1강에서는 이걸 다뤘고요. 라고 하면은 2강 보기가 싫어진다는 거예요. 왜? 아, 그러면 2강 이해하려면 1강 보고 와야 돼? 그런데 2강을 설명하더라도 2강에 있는 개념이 1강과 상관이 없을 정도로 쉽게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1강 앞에, 2강 앞에 1강을 잠깐 요약해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식의 접근성.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포맷을 만들지 않고 연속성, 시리즈로 만든다 그러면 중간에 있는 영상을 갑자기 우연히 검색해서 온 사람들은 보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접근성을 높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다른 사람과 협업해서 내가 갖고 있지 않은 능력, 그런 효과를 발휘하라고 협업도 강조를 하고요. 결국에는 자기가 잘하는 분야, 전문 분야, 누가 툭 찔러서 질문했을 때 바로 대답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좋아하는 분야를 영감으로 삼아서 영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 관련 내용은 유튜브에 가시면 보실 수 있거든요. 저 주소, 저 QR코드 찍으면은 유튜브에서 보실 수 있고요. 저거를 한번 봐두시고 콘텐츠를 만드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질문이 이거에 대해서 없으신 것 같아서 잠깐 쉬었다가 2시부터 이어서 하겠습니다.